며칠 전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IQ 테스트 하실라우?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MBTI 심리 테스트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IQ 테스트도 내 지능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다 보니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Q 테스트 믿을만한가? 그래서 오늘은 IQ 테스트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인지, 또한 IQ가 높은 사람들은 멘사에 들어간다는데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마지막으로 동물들한테 IQ 테스트는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IQ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IQ 테스트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사람의 지능을 수치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어요. 프랜시스 콜턴은 Hereditary Genius. 라는 책을 통해 재능은 유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양한 측정 기법을 도입해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평가하려 했죠. 하지만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도구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골턴의 연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임스 카텔. 그래서 그도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를 만듭니다. 감각과 운동 능력, 반응 속도 등을 측정했죠. 그게 지능이랑 상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의 테스트는 지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널리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실용적인 검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와 의사 테오로드 시몬입니다. 1904년 당시 프랑스에서는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의무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간혹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겠죠. 비네와 시몬은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보충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비네 시몬 검사예요. 이 검사는 시몬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 그리고 비네의 심리학적 이론이 합쳐진 걸작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심리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았죠. 테스트는 약 30가지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학년은 눈을 감아보세요. 라는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특정 사물을 보여준 뒤 올바른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처럼 주로 간단한 운동 능력과 감각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이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추론, 문제 해결,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더해졌고요. 이렇게 비네 시몬 검사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나이와 별개의 정신 연령을 측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비네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겼어요. 이 테스트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서열화하거나 특정 사람을 선별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불길한 예감은 꼭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이후 1916년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머는 비네 시몬 검사를 개정해 추론, 수학, 언어, 상식 등을 포함한 스탠퍼드 비네 지능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IQ 테스트죠. IQ 테스트는 등장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예시 중 하나로 미군은 병사들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IQ 테스트를 도입했는데요. Army Alpha. 라고 불리는 이 시험은 언어, 수학, 지시이행력, 정보 판단력 등을 측정했습니다. 몇 문제만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올 두 숫자를 고르시오. 다음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진짜 IQ 테스트네? 그죠? 이 알파 테스트 외에도 문맹이거나 비영어권에서 온 이민자들을 위한 Army Beta. 라는 시험도 있었는데요. 그림 위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군은 이 검사를 바탕으로 장교나 부사관 후보를 선발하고 각 병사의 보직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지능 테스트를 선별에 이용하다니 딱 비네가 걱정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IQ 테스트는 우생학과 결합하며 제대로 악용되거든요. 우생학이요?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자는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는 제거하자는 사상이에요. IQ 테스트를 만든 루이스도 우생학의 영향을 받아 지능은 변하지 않고 유전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건 루이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당시 우생학은 가장 핫한 과학이었거든요. 그래서 IQ 테스트의 등장으로 지능이 낮은 열등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을 선별할 수 있게 되자 전능한 유전자를 끊어내야 해. 라는 이유로 이들은 강제 불임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를 단종법이라고 하는데요. IQ가 낮은 사람만 대상이었던 건 아니고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 범죄자, 문란한 여성, 불황자, 심지어는 유색인종까지 열등한 유전자로 판명되어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단종법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무래도 독일? 그죠? 히틀러가 있는 독일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독일은 우생학을 바탕으로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단종법을 처음 실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따지자면 독일이 미국을 보고 배운 거예요. 1927년 미국 법원은 단종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퇴화한 인간의 후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응해서 굶어 죽는 걸 두고 보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법하다. 지금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죠. 그렇게 1974년 단종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6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생학의 인기는 대공황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서서히 사그라드는데요. 그럼 IQ도 시들해졌나요? 아니요, IQ의 위상은 굳건했습니다. 1989년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유전자, 트랜지스터와 항공기, 그리고 IQ 테스트를 뽑았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00년 경찰이 지원한 로버트 조던은 IQ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엥, 낮아서가 아니라 높아서요? 높으면 좋잖아요. IQ가 높으면 경찰 업무에 실증을 잘 내고 금방 그만둔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후 로버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요. 결국 그는 경찰을 포기하고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편을 들어줘서 좋긴 한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뭐 어쨌든 이렇게 사회 전반에 녹아든 IQ였지만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건 아니었어요. 우선 서구권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 직관적 사고, 사회성 등 지능의 다양한 측면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또한 신뢰성 문제도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받았을 때 환경에 따라 점수 편차가 꽤 컸거든요. 평균적으로 15점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지능을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환경, 교육, 경험에 의해 변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IQ는 쓸모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IQ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건 유용하다고 말하거든요. IQ는 본래 목적처럼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해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학생들의 정신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거나 학습장애 또는 인지장애를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하지만 이때도 보통 단일 기준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여러 요인과 함께 고려됩니다. 정서지능, 다중지능, 외국어 재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반적인 지능을 폭넓게 파악하려는 추세예요. 그런데 사실 IQ 테스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따로 있죠. 바로 멘사입니다. 멘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체는 1946년 영국에서 변호사 롤랜드 베릴과 과학자이자 변호사인 랜슬런 웨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멘사가 지금 보기에는 엘리트주의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설립 취지는 좀 달랐어요. 롤랜드와 랜슬럿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더라도 출신 배경, 재산, 지위, 연줄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회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멘사라는 단체를 설립한 거죠. 멘사는 라틴어로 테이블이라는 뜻인데요.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둥근 테이블을 의미해요. 물론 IQ가 낮으면 앉을 수 없지만요. 그럼 멘사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시험을 봅니다. 44,000원 내고 응시하시면 되죠. 참고로 인생에서 3번만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도전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주로 도형 추론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 있어서요. 이를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위 2%의 IQ가 나오면 멘사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멘사 회원 되면 뭐가 좋아요? 시험에 통과하면 가입비 2만원과 연회비 5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후 정식으로 가입이 되면 이런 멘사 회원증을 받을 수 있어요. 진행되는 활동으로는 정기 모임이나 세미나 혹은 워크숍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과 같은 봉사활동도 합니다. 더불어 Mensa World Journal. 라는 출판물도 있고요. 그 외에 취미별, 지역별, 연령대별 소규모 모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지적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구만. 그런데 또 IQ 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돌고래 IQ가 80이다. 침팬지가 100이 넘는다. 이런 동물에 관한 IQ요. 사람은 시험을 통해 IQ를 측정할 수 있지만 동물을 앉혀두고 문제를 풀게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얘네들의 IQ는 어떻게 한 걸까요? 종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이런 방법이 활용됩니다. 복잡한 미로를 통해 학습
학습력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미로 테스트, 도구를 사용한 문제 해결력을 보는 도구 사용 실험,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울 테스트,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 실험, 개체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상호작용 관찰 등 이렇게 얻은 결과들을 분석해 사람으로 따지면 대충 이 정도겠구먼. 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수치를 매기는 거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IQ 자체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물의 지능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사람마다도 IQ가 다른 것처럼 동물 개체마다도 지능 정도가 다를 거고요. 그러니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IQ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이런 테스트가 과몰입만 안 하면 하나의 재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Q 테스트 하심? 아니요, 머리 아픈 건 싫어서요. 뭐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